최근 폴란드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청산이라도 할 기세로 군사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20세기 초반 소련과 나치 독일을 각각 국경의 오른쪽 왼쪽에 두어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졌던 폴란드는 현재 각성하여 유럽 내 최강의 군사력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 유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가 체결한 대규모 무기거래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폴란드는 2년 내에 유럽 대륙 50개국 중 가장 국방력이 강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새로 부임한 폴란드의 코시니아크 카미시 국방부 장관은 취임식 자리에서 폴란드는 2년 내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조건은 안보임을 강조하며 평화를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군사력 평가단체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평가한 2024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폴란드는 21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 내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우크라이나, 독일, 스페인에 이은 6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럽 내 군사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폴란드가 2년 사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1위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첨단 무기와 신규 병력의 대규모 증진이었습니다. 첨단 무기 수입국은 바로 한국인데요. 지난 2022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폴 군사 무기 계약을 통해 총 1000대의 K2 전차, 648대의 K9 저주포, 48대의 FA50 전투기, 300대의 천무 MLRS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막대한 군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약 16만 명에 불과한 병력을 오는 2035년까지 2배인 30만 명으로 증강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달성된다면 폴란드는 총 6개의 기갑 부대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을 다 합친 것보다 많게 됩니다. 가히 명실상부 유럽 내 최강 화력을 지닌 국가가 된다고 할 수 있죠. 폴란드가 이처럼 기를 쓰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유럽 내 영역을 키우려 하는 데에는 사실 또 하나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핵무기 배치를 위한 밑그림인데요. 지난달 28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타블로이드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나토 회원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핵무기가 최근 벨라루스 쪽으로 이전했다는 공식 발표 후에 언급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나토 최전선 동쪽 측면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우리 영토 내 핵 공유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고 폴란드는 미국을 포함한 나토 32개 회원국 내에서 가장 군사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즉 폴란드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럽 내 최고의 군사력을 지닐 국가로서 자국이 나토 핵 공유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나토 회원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이 핵보유국이며 공유 프로그램 내에서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에 핵무기가 배치되거나 저장하는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핵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협의체인 나토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한국산 첨단 무기를 대거 도입하여 군사력을 빠르게 증진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에 폴란드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파트너가 바로 한국인데요. 한국은 비교 대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폴란드군에 무기를 납품해주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벌써 46대의 물량이 폴란드 현지에 도착하였으며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물량 38대까지 납품하면 폴란드 출고 물량은 총 84대가 됩니다. 2년 만에 84대의 전차를 받는다는 것은 세계방산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이에 폴란드는 쉴 틈 없이 자국의 군사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EU 신속 대응군 내에 기갑 여단을 창설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폴란드 현지에서 운용될 전차 자주포 MLRS 필수 수량을 확보했고 또 나토 연합훈련에도 참가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들이 확보될 예정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죠. 그 성능에도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 폴란드이기도 하고요. Jest to sprzęt artyleryjski, są to armatohaubice samobieżne na podwoziu gąsienicowym. Służą do zwalczania przede wszystkim artylerii przeciwnika, stanowisk dowodzenia, siły żywej przeciwnika, pododdziałów zmechanizowanych, zmotoryzowanych. W zależności od przypadków mogą być to nawet samoloty, statki powietrzne, śmigłowce na lądowiskach. Uzbrojeniem tego sprzętu jest 155 mm armata o kalibrze
52, a uzbrojenie dodatkowe to wielkokalibrowy karabin maszynowy 12,7 mm i to są dwa główne podstawowe uzbrojenia. Kiedy dostajemy nowy sprzęt, każdy kierowca musi się zapoznać z nim, z warunkami w środku, dostosować swoje umiejętności do nowego rodzaju sprzętu. Tak? Jeździmy na takim terenie po to, żeby wszelkiego rodzaju nierówności kierowca wiedział, jak je pokonać, sprawdzić sprzęt, jak się zachowuje, jak reaguje na to, czy coś się zmieniło. A jazda adaptacyjna to jest dosłownie kilka dni, także 2-3 dni i działamy z następnymi etapami. Te podwozie jest praktycznie identyczne, jak było podwozie w Krabie, tak? Czyli żadnych zmian za dużo nie i wyposażenie podwozia to jest to samo. 또한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 진행된 나토 연합훈련인 드래곤 24에도 한국산 K2 전차가 처음으로 나토 훈련에 참가해 화제가 되었는데 첫 천여 참가에서 타국의 장비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시된 이 훈련에서 폴란드 총참모부 공보팀은 K2GF가 레오파르트 2 M1 에이브람스 등과 함께 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준비된 5개의 피적 사격에 모두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나토 훈련에 참가한 서방 전차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르클레르, 챌린저 전차들이었고 당시 모든 표적에 성공한 것은 K2 전차가 유일했는데요. 또한 기동 훈련에서는 각종 험지, 늪지, 언덕, 호수 등 동유럽의 악조건을 견뎌낸 유일한 전차가 K2 블랙팬서였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나토에서 목소리를 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핵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폴란드가 유럽군 최강자의 입지를 구축하고 나토 내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과정에는 한국산 방산 무기가 기여한 바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폴란드 역시 알고 있죠. Korea jest naszym bardzo poważnym partnerem i dzięki temu i Polska i Korea będzie po prostu krajem bezpiecznym. 그럼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한국산 무기들의 숨겨진 뒷이야기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Wieloma względami będzie też lepszy od czołgu Leopard 2 PL i Leopard 2.5. K2 ma najlepszy system kierowania ogniem i ogólnie najlepszą elektronikę ze wszystkich czołgów, które są eksploatowane. Jak rozmawiałem z dowódcą batalionu, który opisywał mi przygody tych czołgów i czołgistów na ćwiczeniach Dragon 24, okazało się, że przy strzelaniu na 2 km K2 miał blisko 100% celności. Zresztą sami Państwo możecie się przekonać, ostatnio umieściłem... Sprawa na nowym sprzęcie po prostu chce się służyć, tak? Oczywiście, to jest że tak. sprzęt, który jest o wiele bardziej przyjazny użytkownikowi, wybacza więcej błędów, tak? Tak, z całą pewnością. I tu wychodzi na czoło druga cecha K2, o której chciałem powiedzieć, z której żołnierze są szczególnie zadowoleni. 전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는 K2 블랙팬서가 폴란드 수출에 이어 두 번째 유럽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인데요. 사실상 테이블 협상은 마무리 단계로 현지 테스트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루마니아 현지 매체를 통해 5월경 K2 블랙팬서에 대한 루마니아 현지 실사격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 드러나는데 현지에서 테스트하는 전차는 K2 블랙팬서만이 유일하였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대로템 K2표 전차의 루마니아 첫 현지 실거리 사격 테스트 일정이 확정되었다며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시험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현대로템 실무자들이 모두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K2표 전차가 루마니아에서 실사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동안 노르웨이, 폴란드 등 수년간의 테스트에서 실 운용자들에 의해 엄청난 호평을 받아온 K2 전차이기에 루마니아에서 진행되는 테스트 역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K2 전차 수주에서 목표로 하는 물량은 약 500대로 루마니아 측이 확정한 1차 수주 물량의 전차 대수는 총 200대이며 약 10조 원가량입니다. 추후 수주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동유럽 현지의 긴박한 상황 및 루마니아군이 EFP 부대로서 나토와 잦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차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산 무기의 특징, 한 번도 안 써본 국가는 있어도 한 번만 써본 국가는 없다. 루마니아가 K2를 도입하기 전 대대적으로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하는 숨겨진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계 각국에서 개발한 우수한 전차라 할지라도 다른 기후, 다른 지형, 다른 조건을 지닌 타국에서 사용될 때에는 그 성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차는 다양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사용되어야 하기에 현지 테스트는 전차가 해당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UAE와 같은 사막 지역에서 사용될 전차는 고온과 모래의 부드러운 지표에 대한 내구성 및 기동성을 갖추어야 하며 노르웨이와 같이 춥고 설원으로 덮인 지역에서는 저온에 대한 적응력과 설원 돌파 능력을 필수로 지녀야 합니다. 이는 동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유럽 지형이라 해도 서유럽, 북유럽, 동유럽 모두 각기 다른 지형적, 기후적 조건을 지니고 있기에 현지에서의 실전 테스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유럽의 대표적인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라 할지라도
독일 현지와 동유럽 현지에서 사용되는 운용 방식과 성능 구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적 차이는 바로 지옥의 진흙이라고 불리는 라스푸티차 현상입니다. 독일은 알프스 산맥의 일부와 강들이 많이 흐르는 지역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에 비해 동유럽은 대부분 평지와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진흙이 많은 토양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지형은 강한 비가 내릴 경우 물이 흡수되기 어렵게 만들어 라스푸티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형적 차이로 인해 독일산 전차가 애먹었던 실사례도 존재하는데 바로 독수전쟁입니다. 전 세계에 처음으로 라스푸티차라는 단어를 알린 사례이죠. 1941년 4월 나치 독일은 무솔리니의 삽질을 수습하기 위해서 발칸반도로 정예 병력을 파견했지만 11월 라스푸티차로 길이 모두 엉망진창으로 변한 탓에 독일군은 공세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1941년 겨울에 라스푸티차는 엄청난 한파와 함께 소련이 승전하도록 도와준 중요한 자연적 조력자였는데요. 기후적, 지형적 조건이 전쟁의 판도를 가른 셈이죠. 당시 세계 최고의 전차로 불리는 독일산 전차들은 라스푸티차가 만들어낸 진흙탕에 진격을 포기했고 기어이 전차를 내버려두고 몸만 도망치는 전차병들이 수두룩하였습니다. 보급로는 개판이 되고 보병 이동은 마비되어 안 그래도 느려지던 독일군 진격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죠. 독일군 역시 나중에는 통나무 다리를 놓는 방법으로 진흙탕을 돌파하였지만 독일군에게는 생소한 자연현상이기도 했고 공격자가 거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인지라 혼돈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1세기 최악의 전쟁인 러우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독일산 전차 레오파르트가 라스푸티차로 인해 고전하는 상황이 여러 발생했는데요. 그래도 기술 발전 덕에 현대의 기갑 차량은 진흙에서도 어느 정도 기동력을 갖추도록 설계됐다고 하지만 유독 레오파르트는 잦은 고장과 무거운 중량 그리고 토션바 서스펜션의 한계로 인해 진흙에서의 기동성이 저하되어 이를 지켜보던 미국 역시 최근 M1 에이브람스의 신형 버전 계획을 완전 변경하여 방어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기동성 증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K2 전차는 오히려 큰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사계절의 혹독한 날씨를 지내고 있는 한국에서 개발한 K2 전차이기에 기후, 지형에 대한 적응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원의 여름, 겨울, 기온차, 서쪽의 갯벌과 동쪽의 산맥 등 모든 곳에서의 완벽한 적응력을 갖추어야 했던 K2 전차는 전 세계의 사막, 진흙, 설원 등 모든 곳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K2 전차에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는 구체적인 이유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한 반능동 유기압식 서스펜션 덕분입니다.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사용할 경우 토션바가 차지하는 중량과 공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센서를 통해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전자적으로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야직 기동성과 승차감, 기동 간 사격 명중률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특히나 여기에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하여 적용한 것도 기동성과 정확도에 크나큰 이점을 가져다 주는데 개념 자체는 미 육군 트라덱에서 M1 계열 전차를 위해 개발한 것이 시초이고 테스트 또한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비용 문제로 인해 실제 적용되지는 못한 것을 한국이 엄청난 기술력으로 가성비 설계를 통해 K2에 적용한 것이죠. DTTS는 전차 궤도의 순간 장력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조절하는 장치로 주행 중 접지 않은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로 인해 트랙 안정성과 접지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이는 진흙 지형에서도 전차의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K2 전차가 동유럽에서 극찬받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를 루마니아가 직접 현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는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K2 전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가장 먼저 K2를 도입한 폴란드에서 자체적으로 내리는 K2 전차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폴란드에서 K2 전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주변국에서 수주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입사에는 폴란드 전차 계획과 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인 다미안 라트카와 사회자가 1시간 30분이 넘는 영상을 통해서 폴란드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전차들을 비교했는데요. 여기서 다미안 라트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폴란드가 운용하는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T-72 등 그 모든 전차들 가운데 K2 전차는 단연 압도적인 성능을 지닌 전차라고 말이죠. Projekt de facto nowego K2PL, czyli nowa skorupa wieży kadłuba. Uważam, że to był dużo lepszy projekt. Już wtedy trzeba było zacząć, dobrze, bierzemy to. No dobrze, no ale jaki ten K2PL będzie, taki będzie, ale mimo wszystko to nadal będzie czołg lepszy od T-72 i PT-91. Wielokrotnie. Pod wieloma względami będzie też lepszy od czołgu Leopard 2PL i Leopard 2.5.
na przykład pod względem SKO. To nie ma co do tego wątpliwości. Na chwilę obecną i to wszyscy chyba czołgiści polscy, którzy mieli okazję zapoznać się z wszystkimi konstrukcjami, które są użytkowane w Wojsku Polskim, mówią wprost. K2 ma najlepszy system kierowania ogniem i ogólnie najlepszą elektronikę ze wszystkich czołgów, które są eksploatowane. Powiem Ci, słuchaj, że jak rozmawiałem z czołgistami, jak znaleźliśmy się w Centrum Szkolenia w Orzyszu, tam miałem przyjemność porozmawiać zarówno z czołgistami 20. Bartoszyckiej Brygady, jak i technikami, którzy obsługiwali ten czołg oraz dowództwem batalionu. I wszyscy podkreślali w sposób absolutnie jednogłośny. Najmocniejszą cechą K2 i jego najmocniejszą stroną jest celność i zdolności systemu kierowania ogniem. Jak rozmawiałem z dowódcą batalionu, który opisywał mi przygody tych czołgów i czołgistów na ćwiczeniach Dragon 24, okazało się, że przy strzelaniu na 2 km K2 miał blisko 100% celności. Zresztą sami Państwo możecie się przekonać, ostatnio umieściliśmy o tym całkiem fajny, duży materiał z skromnym udziałem mojej osoby i naprawdę ci czołgiści są zadowoleni z otrzymanego sprzętu. I to jest dla mnie akurat najważniejsze. Bo wiesz, znowu, możemy tutaj w tym momencie mówić, że co jest lepsze. K2 jest lepszy, czy Leopard 2.8 jest lepszy, czy lepszy jest najnowsza wersja Abramsa i tak dalej. Z mojego punktu widzenia najważniejsze są dwie rzeczy, jeżeli chodzi o ten czołg. Pierwsza sprawa jest taka, że żołnierze są z tego sprzętu zadowoleni. I naprawdę sprawia im przyjemność korzystanie z tego sprzętu na poligonie i nie tylko. Wdrażają się chętnie i poziomy różnych czołgistów się wyrównują. To znaczy starzy czołgiści, którzy pamiętają Tu-72, którzy mają mnóstwo praktycznego doświadczenia, ale nie posiadają na przykład takiego obeznania z elektroniką i w ogóle systemem diagnostyki w tym czołgu i tak dalej. Oni w tym momencie muszą dojść do pewnego porozumienia z tym sprzętem, a nowi, którzy dopiero zaczynają się wdrażać w 20. Brygadzie, szybko do tego samego poziomu dorównują, ponieważ są chętni do nauki, ponieważ są chętni do przyswojenia wiedzy dotyczącej elektroniki, która się w tym czołgu znajduje. Bo inna sprawa, na nowym sprzęcie po prostu chce się służyć, tak? Oczywiście, to jest że tak. sprzęt, który jest o wiele bardziej przyjazny użytkownikowi, wybacza więcej błędów, tak? Tak, z całą pewnością. I tu wychodzi na czoło druga cecha K2, o której chciałem powiedzieć, z której żołnierze są szczególnie zadowoleni, mianowicie podatność eksploatacyjna. Owszem, jest to, tak jak zauważyłeś, sprzęt nowy, bo w niektórych przypadkach najstarsze czołgi, które przyjechały do Polski, są w służbie od nieco ponad roku. Więc oczywiste jest, że w takich okolicznościach będzie to sprzęt bardziej niezawodny niż taki, który 10 albo 20 lat terał po poligonie. Natomiast podczas ćwiczeń Dragon 24 okazało się, że 300-kilometrowy przemarsz drogowy nie stanowił dla tych czołgów większego wyzwania. I czołgiści z innych krajów mieli większe kłopoty z tym, żeby utrzymać swoje czołgi w sprawności. Oczywiście bierzemy na poprawkę fakt, że docelowy K2PL będzie cięższy niż te aktualne czołgi, bo te czołgi, które w tej chwili służą w Wojsku Polskim, które zgodnie z nomenklaturą producenta nazywa się K2GF, brzydko mówiąc zapchaj dziura, to są czołgi, które ważą 57 ton. 오늘날 세계 최고의 전차로 불리우는 K2 전차. 6.25 전쟁의 아픔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냈듯 한국인에게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엄청난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를 기회로 바꾸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일본은 기회를 위기로, 중국은 위기를 세계로. K9 수출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영국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아쉽게도 독일의 RCH-155가 선정되었습니다. K9은 영국 현지에서 진행된 방산 전시회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영국군 관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K9의 강점인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보다는 영국과 독일의 외교 관계 및 영국 현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영국이 독일산 자주포를 도입하는 것은 K9의 앞으로의 전망에 결코 나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반전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전에 관한 숨겨진 뒷이야기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지난 24일 영국 국방성은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 모델로 독일 크로스마페이 베그만의 RCH-155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RCH-155 자주포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합작 방산업체 아르텍 GmbH사가 개발한 복서 차륜형 장갑차를 차체로 사용하고 그 위에 독일의 펜저어비치 2000 자주포 포탑을 탑재한 모델인데요. 쉽게 말해 하체는 복서, 상체는 펜저어비치 2000인 것입니다. 중량은 39톤으로 가벼우며 발사속도 1분간 최대 9발, 최대 사거리는 표준탄 30km, 베이스 브리탄은 40km, 남아프리카 VRAM 로켓 추진 보조탄은 56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복서 RCH-155는 단 2명의 승무원으로 운용될 수 있는데 완전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여 포 모듈은 완전한 무인으로 운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상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영국은 이례적으로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별도의 입찰 공고와 현지 경쟁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RCH-155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K9A2가 영국 현지 방산전지회에서 공개되며 실기동 성능도 보여주었지만 공식적으로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과연 언제 수주 참여가 공식화될까 기다리고 있었지만 영국은 뜬금없이 바로 RCH-155를 선택했다는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이처럼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경쟁 테스트 없이 바로 사업자를 발표한 것은 독일과의 외교가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영국이 전 세계에서 복서 장갑차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총 623대의 복서 차량을 운용 및 도입 중에 있는데요. 애초에 복서는 1994년 독일, 프랑스, 영국이 합작하여 공동으로 차세대 차륜 장갑차를 개발하자는 데에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1999년 프랑스가 자국 설계로 만든다며 탈퇴하였고 영국 역시 2003년 공동 개발을 포기하고 자국산 장갑차 개발 사업인 FRES로 전념하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AJAX 장갑차. 무튼 그 사이 네덜란드가 참가국으로 시작하여 2001년에 정식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 복서 장갑차가 개발되게 된 것입니다. 유럽의 조별 과제는 늘 그렇듯 참 중구난방스럽습니다. 자체적으로 장갑차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영국이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는데요. AJAX가 개발 초기인 2010년부터 난항을 겪더니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도 양산조차 되지 못한 희대의 막장 장갑차가 되었습니다. 이에 전력 공백을 느낀 영국은 2018년부터 복서 장갑차를 구매하기로 발표하고 현재 600대가 넘는 복서 장갑차를 운용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국군이 운용하는 복서 장갑차의 경우 전량 영국 현지 라이센스 생산이 합의되었는데 영국은 독일이 건네준 라이센스를 통해서 자국 업체인 WFEL사를 통해 86형 교량 장갑차를 만들기도 하며 수많은 복서 기반 차량들을 생산해왔습니다. 그 사이 영국의 AJAX 장갑차는 총 8조 원의 개발 비용을 투자했지만 현수장치 성능 부족, 차체 품질 관리 실패, 공중수송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발현되면서 거의 폐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국이 차기 자주포로 복서 기반 자주포를 선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독일이 영국 MFP 사업 수주를 따내기 위해 머리를 잘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궤도형 전투 차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뜬금없이 차륜형 자주포 개발에 나선 독일이 다소 의아했지만 알고 보면 다 계획이 있었고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복서 장갑차를 600대 넘게 운용 및 도입 예정이니 이 기반의 RCH-155 자주포라면 유지보수 및 운용에서 매우 유리한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결코 K9이 선정되지 않은 것이 성능이나 가성비,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영국과 독일의 잔머리가 과연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복서에는 지대한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서를 도입한 각국에서는 잦은 결함과 납기 지연 및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호주 국방부는 자국이 도입한 복서의 호환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유럽에서만 특별히 제작된 타이어와 탄약만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낮은 중량으로 인해 상부 포탑을 개조할 수 없다면서 우려 목록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영국은 복서가 공급망 위기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며 크라스마페의 배그만을 향해 불만을 표명하기도 하였죠. 심지어 독일 국방부는 늦은 납기로 호주 퀸즐랜드에 있는 공장에서 자국용 복서를 역으로 수입하는 아이러니, 또한 최근 리투아니아 역시 현지의 잦은 기후변화에 따른 복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운용 물량 중 3분의 1이 사용 불가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복서 차량의 가격인데요. 독일이 호주군에 납품한 211대의 복서 차량은 총 43억 달러로 순수 대당 가격은 100억,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 대당 가격은 275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볼 점은 복서 기반 RCH-155 자주포를 영국과 독일이 합작으로 공동 개발한다는 것이죠. 현재 RCH-155는 규모의 경지를 이룬 K9과 달리 새로 개발되어야 하는 장비입니다.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개발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양산까지는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가격 형성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독일 혼자서 개발하고 만들어도 허벌나게 비싼데 여기에 방산 막장국인 영국까지 합세한다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하게 될 텐데요. 비싸고 장고장 많은 물건이 나오게 된다는 것, 한마디로 자주포계의 유로파이터, 희대의 조별과제 막장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K9의 가성비가 더욱더 미쳐 날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현재 최고의 가성비와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해 낮은 진입장벽을 갖춰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어느 국가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K9인데 여기에 경쟁기체의 가격이 치솟는다. 대안은 K9밖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RCH-155를 구입하기로 한 영국 국방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 영국 현지 네티즌들은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게 정교하다고? 마약했냐 얘들아? What the fuck? 경쟁이 없었네요. 누군가가 이 문제를 걸고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번 발표에서 성능에 대한 진지한 비교 평가보다 정치적인 변덕을 더 많이 느낀다.
K9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을 거야. 복서로 이런 극악의 환경에서 달려봐라. 그리고 어떤 성능을 구현하는지 똑똑해봐라. K9은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 영국 군용으로 주문한 복서 RCH-155 K9에 비하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이 상당히 유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3월 베트남 국방부 장관 판 반장이 제7 기동군단에 방문하여 K9의 실물을 확인하고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3월 30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본사에 방문하여 실무진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참 베트남 군보 기준은 공산당 느낌 때문에 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후 이번 달 24일 베트남 포병 사령관 응웬 홍퐁은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제204 포병 여단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영접하여 작년 방한 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베트남의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 포병 여단에 배치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산국가인 베트남에 K9 자주포를 판매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베트남이 도입할 K9의 총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포병 사령관이 굳이 K9이 사용될 여단의 장소를 공개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베트남 204 포병 여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랑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즉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의 무력 도발을 방지하고 자국의 국경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죠. 랑손 지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 남부 정부의 육군 핵심 지역인 충저시와 불과 80km 떨어져 있고 또한 대도시 난닝시와도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중국 역시 해당 지역에 제74 포병 여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최근 베트남 언론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서부 정부와 남부 정부의 인도 및 베트남과의 국경 분쟁을 이유로 포병 전력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이지만 추후에 인도처럼 육지에서의 국경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베트남이 세계 최고의 자주포이자 진입장벽이 유연한 자주포인 K9에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남부정부에서 운용하는 포병과 한국의 K9 자주포의 질적 차이는 상당한데요. 중국이 러시아의 자주포를 맡겨 만든 PLZ-05 자주포는 부실한 하체 서스펜션으로 인해 낮은 정확도를 지니고 있고 현재 러시아 부품의 수급 문제로 인해 생산마저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견인포, 곡사포, 대구경 박격포들은 122에서 152mm급을 주력으로 운용 중이라 분당 6발의 155mm 포탄을 쏟아붓는 K9은 절대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현지 네티즌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나토, 파이브아이즈, 유럽, 인도, 터키 등 전 세계 10개국에서 대략 2000대가량 사용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자주포를 운용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감격스러운 느낌입니다.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정말인가요? 이런 세상에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베트남이 한국군 포병을 확보한다고요? 이제 블랙팬서 탱크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였죠. K9 자주포가 영국 수주전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아쉬움도 크지만 사실 이번 계기로 K9A2의 체계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얻은 것도 많으며 또 영국과 독일의 삽질을 통해 앞으로도 얻을 것이 더 많다는 분석입니다. 한 베트남 사람은 부러움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구매하겠습니다. 사실 K9이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리며 우수한 성능에 극찬을 받다 보니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K9이 제외되면 괜시리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새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오늘의 한 줄평, 전세계 포병은 두 가지로 나뉜다. K9을 가진 부대, 그렇지 못한 부대. 무기를 미국과 또는 한국만 팔고 있다. 이러다 유럽은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불안해진 국제 정세 속에서 수출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 유일 분단국으로 혹시 모를 위협에 늘 대비하여 군장비의 실기동 훈련과 대비 태세를 갖추었고 첨단 장비의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산 라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사실상 전세계 최고의 무기백화점이 된 현재의 한국입니다. 특히 2020년대에 들어 한국 방산기업들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교두보로 삼아 수주 잭팟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의 대유럽 수출권은 늘 있어왔지만 폴란드를 계기로 사상 최초 유럽의 FA-50 전투기, K2 전차,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군이 운용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의 실성능 평가도 호평을 받으면서 폴란드 이웃국인 루마니아 역시 최근 한국산 무기로의 세대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2조 5천억 규모의 K9 자주포 54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루마니아는 이 밖에도 현존하는 최고의 3.5세대 전차인 K2 전차, 그리고 더 나아가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불리는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 역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는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UAE 등 중동아시아 지역 수출이 대부분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유럽에 수출이 진행되면서 서방 진영에서의 한국산 무기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 리 톰코번 연구원은 한국을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의 방사는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으며 한국산 군용 장비는 미국산의 절반의 가격이면서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고 수배나 빠른 납기 능력을 갖췄다고 언급했습니다. 불같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차 하나 없어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황폐화된 국가가 현재는 민주주의, 즉 서방 진영의 안보 핵심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찬사인데요.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말을 처음 꺼낸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영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산업이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미국처럼 한국은 신냉전에 가까운 국제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찬사의 이면에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극심한 견제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유럽에서 역대급 판매고를 올리다 보니 해당 지역의 전통적 무기 공급국들이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과 호주 장갑차 수준에서 맞붙은 독일은 물론 최근에는 프랑스까지 가세하여 한국산 무기의 유럽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소르본대에서 유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을 하며 한국에 대한 깜짝 언급을 하였는데요. 골자는 유럽끼리 뭉쳐야 유럽이 죽지 않는다는 것으로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 유럽은 한국산 무기가 아닌 유럽산 무기를 사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C'est ce qu'on appelle l'économie de guerre que nous poussons tant avec le ministre. Le chemin est long car nous avons, il faut être lucide, des décennies de sous-investissement dans nos propres productions. Et au fond, les dividendes de la paix ont fait que les Européens ont insuffisamment produit, investi. Ce qui a aussi créé une très forte dépendance à l'égard de l'industrie non européenne. Alors, face à cela, on doit produire plus vite, on doit produire davantage et on doit produire plus en européen. Les 3/4 ont été utilisés pour acheter du matériel non européen. Alors il y avait un critère d'urgence, on ne savait pas tout produire en européen, mais il y avait aussi des réflexes solidement établis. C'est toujours mieux d'acheter souvent américain, parfois coréen. Souvent américain, parfois coréen. Mais comment voulons-nous construire notre souveraineté, notre autonomie à terme, si nous n'assumons pas aussi de développer une industrie de défense européenne? Et donc, oui, il nous faut pour cela réussir à bâtir 라고 하였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유럽 국가니까 유럽 무기를 사자. 참 일차원적인데요. 어쩌면 푸틴이 가장 좋아할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프랑스 현지에서는 한국산 K2 전차에 대한 유럽발 수출권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이 자랑하는 르클레르 전차는 80년대 이후 수출 사례가 없는 상황에 한국산 K2 전차가 폴란드에서 호평을 받자 위기감을 느낀 것인데요. 이에 K2 전차는 르클레르를 맡긴 아류 전차에 불과하다는 헛소리도 서슴없이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최대 군사 매체 메타디펜스는 노르웨이 정부가 발표한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보다 K2 블랙팬서의 성능이 능가했다라는 평가를 두고 붕괴하며 넥스터의 르클레르를 그대로 베껴놓은 K2표, 설계와 구조가 너무나도 흡사한 만큼 수많은 프랑스 방산업체들이 이를 갈고 있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다라는 글을 기사로 적어 내보냈습니다. 오히려 매체가 이를 갈고 있는 듯한데요. K2 전차의 설계 초기 당시 르클레르의 자동장정 장치의 일부를 참고한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소련 전차를 베끼듯 한국이 프랑스 전차를 베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3.5세대 전차는 모두 하나의 설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또 프랑스 매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작에 고소를 했어도 수백 번은 더 했을 것입니다. K2 블랙팬서의 오늘날의 영광은 12년간 맨 땅에 헤딩하듯 도전해온 우리 기술진들의 노력의 결실인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기갑 장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1980년대 초반 미국의 M1 전차를 토대로 설계한 K1 전차를 국내 생산하면서 국산 전차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K1으로는 한국의 산악 지형을 소화할 수 없었는데요. 육군은 드디어 90년대 초반 국산 전차 개발 계획을 세우고 95년 ADD가 그 역사적인 임무를 떠안았습니다. 물론 차세대 전차를 만드는 과업은 쉽지 않았는데요. 설계 경험이 없는 개발팀은 외국의 선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차 개발의 세계적인 흐름 파악과 선진 제작 기술 습득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영국의 협조로 우리 연구원들이 왕립군사과학기술원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당시 1년 연수를 다녀온 전차치기부 2팀장 강원석 박사는 전차 기술을 공부하겠다는데 경지학부터 새로 배우라고 해서 생고생을 했다며 회고했습니다.
특히 포탄을 자동장전하는 장치를 개발한 김석지 연구원은 당시 그나마 참고할 자료가 르클레르의 영상 자료였는데 나름 똑같이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부품이 제 성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숱한 밤을 세워야 했으며 사실상 한국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을 새롭게 설계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최신의 르클레르 전차를 개발하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는 ADD의 예산 규모를 듣고 코웃음을 쳤다고 했는데요. 자동장전 장치 기술에만 약 1000억 원을 투입한 프랑스로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로템과 ADD의 끝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결국 세계 최초 ISU 현수장치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장착하고 한국형 자동장전 장치까지 탑재한 3.5세대 최고의 전차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프랑스가 주장하는 한국산 무기는 카피본이라는 발언은 오히려 역으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품질 면에서 유럽이 사우스코리아와 같거나 더 잘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납기 일정과 가격까지 말한다면 사우스코리아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유럽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또 모르겠지만요. 사우스코리아는 노스코리아를 방어하기 위해 규모에 맞는 무기 제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루마니아발 한국방산 수주 잭팟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초대형 계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25일 루마니아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2024년 루마니아 국방부는 지난 30년 동안 가장 큰 예산인 950억 레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금 중 최소 20%는 새 장비 구입에 할당되겠지만 육군 관계자는 실질적 비율이 35%까지 달해 65억 유로의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루마니아 육군이 장비 도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조 원, 그 막대한 금액의 상당수가 한국산 무기 도입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루마니아는 300대의 전차와 298대의 보병전투 장갑차를 구매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대략 8조 원가량 소요되는 대형 빗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후보가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이죠. 특히나 루마니아 계약권은 차관을 통한 대출 방식이 아닌 예산에서 돈이 소요되는 현금 박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루마니아가 지난번 신궁을 도입할 당시와 똑같이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 입장에서는 수주만 된다면 그 수익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K2 전차뿐만 아니라 레드백에 관한 루마니아의 지대한 관심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안젤 트리버르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안젤 트리버르는 그동안 어떤 후보군 모델명을 직접적으로 밝힌 바 없으며 밝혔을 때에는 실제로 수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Evident, suntem interesați și de un tank pe care ei l-au dezvoltat și care este bine cotat la nivel mondial. Mai suntem interesați de o mașină de luptă de infanterie. După cum știți, și elementele care țin de echipamentele tip MPED sunt în atenția noastră. S-au făcut oferta pentru ele? Deci s-au făcut, sunt în desfășurare și cred că suntem pe un drum bun, dar evident, în afară de componenta de G2G, există și componenta concurențială care trebuie să le așeze. 루마니아 수준에서 한국산 장비와 경쟁할 기종은 독일산 무기들입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와 링스 장갑차인데요. 물론 장갑차의 경우 BAE 시스템의 CW90과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AJAX가 입찰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미 두 기종은 호주 수준에서 성능, 납기, 가격 모든 면에서 최하점을 받으며 조기 제외된 바 있기에 이번에도 한국과 독일의 입하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번 1차전 호주전에서는 한국 장갑차가 독일 장갑차를 제치고 수주를 따냈는데요.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독일산 링스를 제치고 한화 레드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주 매체 APDR을 통해 운용한 호주군 사이에서 레드백 장갑차가 독일 링스보다 더 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당시 한화 관계자에 따르면 라인멘탈은 호주 측에 링스를 선택하면 레드백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주겠다. 또한 퀸즐랜드에서 생산되는 복스 장갑차를 역으로 수입해주겠다며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가격 협상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죠. 천하의 방산강국 독일이 한국 장갑차를 상대로 성능이 아닌 가격 5위로 승부를 보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자폭은 매체들을 통해 퍼져나가 호주가 레드백을 구입함에 있어 안도감을 내비칠 수 있었고 그 여파로 또 루마니아 역시 레드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매체들은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Potrivit producătorului, Redback este o mașină de ultimă generație care utilizează tehnologii futuriste. Un sistem sofisticat de avertizare prin laser, grenade fumigene și lansatoare de rachete. Vehiculul blindat are un motor de 1000 de cai putere pentru a face față unui teren accidentat.
România ar urma să achiziționeze 246 de astfel de mașini de infanterie. Ministrul Angel Tâlvăr crede că ar putea să le găsească în Coreea de Sud. Acest vehicul blindat de producție coreeană se numește Redback. Este un vehicul blindat care are o greutate de 45 de tone. În interior, în cap, 6 militari, dar și 3 membri ai echipajului și ar putea să fie o soluție pentru programul de înzestrare al armatei române. Acest vehicul de infanterie este dotat cu un autotun, o mitralieră și 2 lansatoare de rachete. De securitate, Uniunea Europeană, Republica Coreea. În fond, ceea ce ne dorim este o lume mai sigură și mai stabilă. Pentru că sunt foarte noi, vehiculele blindate coreene au fost vândute deocamdată doar în Australia. Ca să le vândă în România, producătorul promite să respecte legislația din țara noastră și anume să construiască aici o fabrică de mentenanță și de asamblare. 라고 했죠. 동남아시아를 넘어 5Eyes, 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K방산의 열풍. 한 번도 안 써본 국가는 있더라도 딱 한 번만 써본 국가는 없다고 할 만큼 한국산 무기의 진정한 평가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 평, 한중일 무기 비교, 한국 K방산, 일본 적방산, 중국 C방산. 중국의 제3도련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뿐이다.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동맹 오커스가 필러2라는 명칭으로 보다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장 최우선 가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국가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로써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력의 제고와 더 나아가 추후 핵과 관련된 군사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숨겨진 뒷이야기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지난 1일 한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 자리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오커스 필러2 협력국 확대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호주의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국이야말로 오커스 국가들이 고려하는 필러2 파트너로서 가장 환영받는 국가라면서 한국은 분명히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로 이미 기술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호주군은 5Eyes 국가 최초로 한국의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을 도입하였는데 당시 전통 방산면과 독일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기술적으로 더욱 선진화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커스 필러2는 기존 오커스 체제와 달리 군사 동맹이 아닌 기술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이 오커스 창설 이후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였고 또 오커스에 대항하는 중러 북파키스탄 등 새로운 군사 동맹이 창설된 우려도 있기에 미국은 기술협정 차원에서 한국과 뉴질랜드, 캐나다를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군사 팽창을 막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실제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호주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러북간 무기거래 등 불법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본격적인 신능전 시대의 미중과 그 동맹국들의 진영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결성된 오커스는 사실상 중국의 인도태평양 군사력 팽창을 막기 위한 시도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가 핵심이었습니다. 오커스 3국은 호주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회의체를 꾸려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으며 미국,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설계 기술을 주고 호주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죠. 여기서 말하는 핵잠수함은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동력 체계를 사용하는 잠수함을 뜻하는데요.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재래식 잠수함이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원양작전 능력으로 남중국해를 비롯해 넓은 작전 범위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항해 중 디젤 엔진을 돌려 충전한 뒤 작전 때 충전한 전기를 동력원으로 쓰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재래식 잠수함이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스털링 잠수함 기지를 출항해 남중국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11일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또 작전 지역이 대만해 옆 너머로 더 멀어지면 사실상 작전 참여가 어려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반면 핵잠수함은 승조원이 정신적, 육체적 체력이 견디는 한 세계 어느 곳이든 언제까지라도 중국 함정을 감시하고 위협하며 때로는 특수전 상륙 부대를 실어 나를 수도 있습니다. 오커스의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중국의 제2도련선을 억제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인데요. 중국의 도련선이란 태평양의 섬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합니다. 중국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구축하며 1도련선을 최종 방어선, 2도련선을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 무력선으로 지정하였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1도련선은 한일의 주둔군인 미군 부대, 2도련선은 오커스를 통해 확보한 호주의 핵잠수함으로 대응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최근 중국은 도련선을 제3도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년이 걸릴지언정 제3도련선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그 방법으론 태평양 섬나라와의 협력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죠.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솔로몬 제도와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톤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8개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태평양 도서국과의 경제협력이 주된 협의안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오커스를 대응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중국이 발표한 개발 비전 초안에는 중국 공안이 해당 도서국에 파견되어 해당국의 경찰을 훈련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공안이지만 최종적으로 인민해방군의 진출이 목표인 것이겠죠. 특히나 왕이가 방문한 국가들은 오커스 멤버인 호주와 대립관계이면서 서방 진영에 척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키리바시는 2년 전 대만과 수교를 끊었고 사모아는 개발지원금 미납 문제로 호주와 갈등을 겪으며 PIF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톤가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과거로 악감정이 있으며 동티모르는 티모레를 둘러싸고 호주와 갈등을 겪으면서 반호주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들 8개국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항구를 개방하며 인민해방군을 끌어들이고 더 나아가 중국의 핵잠수함에게 길목을 제공하거나 미사일 레이더 기지 부지를 제공하게 된다면 오커스의 핵심 멤버인 호주는 그야말로 대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은 호주와 무려 15,000km 떨어져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호주에게 군사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북대서양과 아프리카 바다를 지나 인도양을 건너는 대항해를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이 누구를 도와줄 상황도 못 되고요. 여기에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 인공섬 3곳을 군사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존 아킬레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따르면 중국은 스플래트리 군도의 마스치프 암초와 수비 암초, 피어리 크로스 암초 등 3곳에 지은 인공섬을 완전히 군사화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경납고 활주로 및 레이더 시스템과 같은 군사시설이 건설되었는데 특히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는 실제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5G 무선 통신을 사용하고 있고 냉장 컨테이너로 배송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공급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당정부 관료의 아이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일각에서는 조그마한 태평양 섬나라 몇 개와 암초 몇 개를 군사화하는 것이 그리 위협이 되겠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크기보다는 지리적 특이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중국해는 주요 항로가 지나는 해역으로 그 자그마한 섬을 두고 여러 나라가 오랫동안 다투었던 곳입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을 지냈던 해리 해리스 제독은 중국이 구축한 인공섬 전략을 두고 모래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즉 만리장성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영해 주변으로 보호막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무기 보급망이 구축되는 9개의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만에 하나 중국의 핵미사일이 비밀리에 운용되게 된다면 미국이라 할지라도 섣불리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죠. 그땐 이미 늦은 것입니다. 현재 400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년 사이 60개를 추가하였고 앞으로 2030년까지 600개를 추가해 1000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미사일의 수가 서방 진영을 뛰어넘게 되는데요. 이들 핵미사일 발사대가 미국의 추정의 동맹국들을 견제해야 하는 남중국해와 태평양 도서국에 건설이 되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협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즉 9개의 인공섬과 8개의 태평양 도서국을 지닌 중국은 결과적으로 이곳을 잇는 제3도련선으로 치엔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즉 호주는 완전히 고립되어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중국의 제3도련선 구축을 견제하는 핵심 방어국가는 호주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또한 해양기술과 미사일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떠오르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2도련선을 막기 위해 오커스가 출연했다면 제3도련선을 막기 위해 새로운 군사체인 오커스 필러2가 출연하는 것이고 여기 핵심 국가는 한국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의 조선 기술력에 대한 놀라운 평가가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져 화제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및 일본 조선소를 방문하는 듯 존스법 개정 혹은 의회를 통한 군함 조달 방안을 모색해왔었는데요.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된 한일 양국 모두에 대한 군함 발주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국이 독점적으로 군함 조달 수주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계와도 긴밀한 미국의 대표 정책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에 의해 최근 발간되었는데요. 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배제되어 있고 한국만이 발주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커스 필러2에 참가할 3개국에도 일본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조선 현장을 참관한 미국 장관의 한일 조선 영향평가에서도 한국을 특정 지목하여 엄청났다라고 언급했듯이 한국에 비해 일본의 조선 영향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커스 필러2에 한국 참여가 거론되는 시기 역시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 추측근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매우 예민한 상황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측근인 엘브리지 콜비는 미국은 절대 워싱턴 선언 중 핵 우상 공약을 실천할 수도 없으며 중국이 대만에 승리한다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기에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핵우산은 허황된 약속일 뿐 실질적인 자주 국방력,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관 하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필러2를 통한 예측 가능한 한국의 핵 억제 능력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 후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는 통제가 불가능한 리스크가 크기에 오커스를 통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건넨 것처럼 필러2를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제 능력을 자신의 집권 내에 컨트롤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또 그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한국이기도 하고요. 즉 중국과 트럼프에 당해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한국을 선택하자는 전략인 듯합니다. 오늘의 한 주평,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바이든 알았든?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